인연, 당장 나가! 내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 행세를 했단 말이냐?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는 밤, 한 여인이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손에는 남루한 보따리 하나뿐, 머리는 풀어헤쳐져 비에 젖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3년간 시집살이를 견디며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 춘매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씨,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녀 복단이 울먹이며 불렀지만 춘매는 고개를 돌려 쓸쓸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쫓겨난 그 며느리가 사실은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천덕꾸러기 며느리는 어떻게 소름 돋는 반전을 만들어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는 분들께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춘매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수원 땅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최부자 집안이라 불리는 큰 양반 저택이 있었습니다. 3대째 과거에 급제한 선비를 배출한 명문가였고 땅이 1000마지기가 넘는 부자였지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춘매는 혼이 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춘매의 친정은 시골의 작은 양반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벼슬 한 번 못 해본 가난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춘매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손에서 자라며 글을 배우고 바느질을 익혔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중매쟁이가 찾아와 좋은 혼처가 있다며 최부자 집안의 장남과 혼인을 주선했습니다. 혼인 첫날부터 춘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고 시누이 최옥란은 처음부터 춘매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남편 최성욱은 겉으로는 온화한 선비였지만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효자였습니다. 혼인한 지 보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춘매야, 새벽 인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 거라. 해가 뜨기 전에 우물에서 물스무 동이를 길어와야 한다. 춘매는 새벽 3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일어나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마당에 나가 빗자루로 쓸다 보면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랐고 발은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을 길러 우물로 가면 무거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르막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2동이씩 10번을 왕복해야 20동이가 찼습니다. 어깨는 물집이 잡혀 터지고 등은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며느리냐. 내 친정이 얼마나 못난 곳이면 이 정도도 못 배웠단 말이냐. 물을 다 길어 놓으면 이번에는 빨래가 기다렸습니다. 시댁 식구 15명의 옷가지를 차가운 물에 담가 빨아야 했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은 차가움에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방망이로 두드리고 비벼서 때를 빼내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고 물에 스며든 피가 빨간 줄기를 그렸습니다. 오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춘매에게 냉밥과 된장찌개 한 그릇만 내주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지만 춘매만 혼자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밥은 덩어리 져서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고 된장찌개는 간도 맞지 않았으디 쓴 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의 비단 옷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내 옷이 어디 갔단 말이냐.
분명 어제 저녁에 옷장에 넣어두었는데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쳤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지만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누이 최옥란이 춘매의 방을 뒤지더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비단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춘매 언니 방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내년이 감히 내 옷을 훔쳤단 말이냐? 춘매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었고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방에서 나왔으면 내가 훔친 게 아니고 뭐냐? 시어머니는 춘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볼을 타고 번지며 입안에서 비린 맛이 돌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춘매는 꾹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 최성욱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는 춘매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 하겠소. 앞으로 조심하시오. 춘매는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목이 메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그 느낌이 터져 나왔지만 입을 막고 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으면 또 구박을 당할 터였습니다. 춘매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을 빌미로 춘매를 더욱 학대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내 친정 어미도 내 하나 낳고 죽었다며. 그러니 너도 쓸모없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온갖 약을 구해다 춘매에게 먹였습니다. 쓰디 쓴 탕약을 억지로 들이키면 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약은 너무 독해서 먹고 나면 온몸이 달아올라 열이 펄펄 끓었고 어떤 약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이를 부들부들 떨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습니다. 춘매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 놓고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췄습니다. 방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머리를 쪼개는 듯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춘매는 그들의 수근거림과 비웃음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전연복에나 3년이나 됐는데 애도 못 낳는다며. 아마 불길한 팔자인가 보지. 그러니 저런 꼴을 당하지. 춘매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최성욱에게 첩을 들이라고 강요했습니다. 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전혀는 쓸모가 없구나. 어서 첩을 들여 아들을 낳아라. 얼마 후 기생 출신의 여인 다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운 얼굴에 몸매가 날씬했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청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나를 극진히 대접하며 좋은 방과 비단옷을 내주었습니다. 반면 춘매는 더욱 구박을 받아 헛간 옆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 춘매는 남편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나의 교태 섞인 목소리와 남편의 낮은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춘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시어머니가 아끼던 옥비녀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시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갑오였고 온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다그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누이 최옥란이 춘매의 방으로 달려가더니 이불 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춘매 언니가 훔쳤어요. 여기 있어요. 춘매는 깜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절대 자신이 가져간 적이 없었고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춘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가보를 훔쳤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춘매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쥐어뜯겨 두피가 따가웠고 목이 졸려 숨이 막혔습니다. 마당에 내팽개쳐진 춘매는 바닥에 쓰러져 흙을 뒤집었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도둑년을 우리 집에 둘 수 없다. 남편 최성욱을 찾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소. 당신이 정말 훔친 게 아니라 해도 증거가 당신 방에서 나왔으니 할 말이 없소. 춘매는 그날 밤 겨울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는 남루한 보따리 하나뿐이었고 온몸은 비에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져 얼굴에 달라붙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춘매는 차가운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온갖 모욕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매가 고개를 들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맨 앞에는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춘매야, 내 딸. 춘매는 깜짝 놀라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춘매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가난한 선비였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단 옷에 옥관을 쓰고 뒤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춘매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춘매는 어떻게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될까요? 춘매의 아버지 이덕수는 말에서 내려 춘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춘매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덕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에 젖은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진흙투성이의 옷, 풀어헤쳐진 머리, 앙상하게 마른 몸. 3년 전 시집 보낼 때의 통통하고 밝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딸,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다 끝났다. 아버지가 왔으니 다시는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하인들이 가마를 가져왔고 춘매는 가마에 태워져 어느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고 기와가 빛나며 담장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춘매를 맞이했습니다. 아씨, 오셨습니다. 춘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는데 어떻게 이런 큰 저택을 가지게 된 걸까요? 아버지는 춘매를 방으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춘매야, 사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양에서 제일 큰 상단을 운영하던 거상이었단다. 춘매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모두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 숨어 살았지.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단다. 춘매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집간 후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고생할 것이 뻔했지만 혼인을 막을 수도 없었지.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올라와 상단을 되찾았단다. 아버지는 3년 동안 숨어서 춘매의 시집 형편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인을 시켜 몰래 지켜보게 했고 춘매가 얼마나 학대받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딸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나타나면 시댁에서 더욱 경계하고
춘매를 괴롭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가 쫓겨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란다. 이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춘매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동안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하던 날들,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던 순간들, 남편이 첩과 웃던 밤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춘매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이제 다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쫓아냈어. 남편은 나를 버렸고 첩을 들였어. 춘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가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버지 품에서 편히 살면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3년간 받은 모욕과 고통을 그냥 삼킬 수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들렸고 귀를 막으면 시누이의 조롱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그들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춘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원 최부자 집안의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다 쫓겨났다더라. 그것도 시할머니의 가보를 훔쳤다며? 아이고, 그런 집안에 시집간 사람 불쌍하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춘매가 도둑이라는 소문은 물론이고 불임이라는 소문, 성격이 나쁘다는 소문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춘매의 아버지 이덕수는 분노했습니다. 저 집안 놈들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이덕수는 당장 최부자 집안으로 쳐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춘매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요. 춘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댁을 찾아가 따지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최부자 집안에서 이혼장이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춘매가 도둑질을 했고 아이를 낳지 못하며 시댁을 모욕했다는 온갖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매를 내쫓은 것은 정당하며 이제 춘매와 최부자 집안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선언한다. 춘매는 이혼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남편도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헛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장을 구겨불에 던지며 춘매는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어. 아니,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겠어. 그때 춘매의 친정하녀였던 복단이 찾아왔습니다. 복단은 춘매가 시집갈 때 함께 따라갔던 하녀였는데 최부자 집안에서도 함께 일했습니다. 춘매가 쫓겨난 후 복단도 최부자 집안을 떠나 춘매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씨, 저 혼자 그 집에 남을 수 없었어요. 아씨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춘매는 복단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복단은 춘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씨, 사실 그 옥비녀 도둑 사건은 시누이 옥란 아씨가 꾸민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옥란 아씨가 밤중에 아씨 방에 몰래 들어가서 옥비녀를 이불 속에 숨기는 걸요. 춘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신우이 옥란이 시어머니와 짜고 자신을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최 부자 집안이 요즘 재정난을 겪고 있대요. 겉으로는 부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빚이 엄청 많다고 해요. 춘매의 눈이 빛났습니다. 복수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최 부자 집안에서 한양 권력자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춘매와 그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춘매의 아버지가 거상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원래 거지 같은 선비였는데 어디서 돈을 훔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춘매는 도둑이고 불임이며 성격도 나쁜 못된 여자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런 여자를 쫓아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춘매의 아버지 이덕수는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돈을 부정하게 모았다더라. 딸도 도둑질하는 걸 보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겠지. 이덕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자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딸까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매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비추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모욕당했어. 춘매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첩. 너희 모두 내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어. 춘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돈으로 누르는 것으로는 부족해. 그들이 진정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춘매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최 부자 집안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하나씩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과연 춘매는 어떻게 시댁에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춘매는 아버지 이덕수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양 최고의 거상답게 정보망이 넓었고 춘매는 머리가 영리했습니다. 둘은 밤새 의논한 끝에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상술도 익혔습니다. 아버지가 상단을 운영할 때 옆에서 보고 배운 덕분에 장사의 원리와 사람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학에도 능해서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집에서는 이런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글을 안다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저 집안일만 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춘매는 3년 동안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춘매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춘매는 복단을 시켜 최 부자 집안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복단은 옛날 함께 일하던 하녀들과 연락하며 조금씩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아씨, 최 부자 집안이 겉으로는 부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빚이 엄청나래요. 얼마나 되는데? 은 3,000냥이 넘는다고 해요. 한양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빌린 거래요. 춘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 3,000냥이면 보통 집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복단이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 최 대감님이 도박에 빠졌대요. 몇 년 전부터 한양에 도박장을 드나들며 돈을 잃었대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래요. 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최 부자 집안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자기 친정 오빠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은 500냥이나 되는 큰 돈인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대요.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실마리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춘매는 한양 장터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최 부자 집안의 하인을 만났습니다. 그 하인은 춘매가 시집살이할 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노인 하인 김첨지였습니다. 아씨 아니십니까? 김첨지는 반가워하며 춘매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첨지, 무슨 일이오? 왜 그리 상심한 얼굴이오? 김첨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씨, 사실은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할 것 같습니다. 대감님이 도박빚을 갚지 못해 고리대금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오? 대감님과 마님께서 땅을 팔려고 하신다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님께서 친정 오빠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춘매는 김첨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첨지,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소. 김첨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씨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아씨를 그리 모욕했는데.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김첨지께서는 저에게 친절하셨잖소. 그 은혜를 갚고 싶소. 춘매는 김첨지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빚의 정확한 액수, 고리대금업자의 이름, 땅의 위치, 시어머니, 친정 오빠의 이름 등. 김첨지는 춘매를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춘매는 아버지에게 모든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이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춘매야.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구나. 춘매와 아버지는 첫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아버지 이덕수는 최 부자 집안이 빚진 고리대금업자들을 모두 찾아가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대신 그 빚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차피 최 부자 집안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했는데 이덕수가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덕수는 최 부자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덕수라는 사람이요. 최 대감님을 뵙고 싶소.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보고하자 시아버지 최 대감이 나왔습니다. 최 대감은 이덕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춘매의 아버지요? 그렇소. 오늘 대감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최 대감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춘매는 이미 인연이 끊어졌소. 무슨 볼일이 있소? 이덕수는 품속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감께서 한양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진 빚, 제가 모두 대신 갚아드렸소. 최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은 3,000냥의 빚. 이제 그 빚에 대한 권리는 제게 있소. 이 문서가 그 증거요. 이덕수는 문서를 최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모든 빚이 이덕수에게 넘어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덕수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은 3,000냥을 갚으시오. 만약 갚지 못하면 대감의 땅과 저택을 모두 제가 가져가겠소. 최 대감은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안에 은 3,000냥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땅을 팔아도 부족할 터였고 당장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춘매는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친정 오빠에게 빌려주는 500냥을 돌려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춘매는 하인을 시켜 시어머니, 친정 오빠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아씨, 그 양반은 지금 전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요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찾아가 보자. 춘매는 전라도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친정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년 남자였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최부자 집안의 며느리였던 춘매라고 합니다. 정씨 부인의 조카 사위였지요. 남자는 깜짝 놀라 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 며느리. 소문은 들었소. 쫓겨났다고. 춘매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제 시어머니께 빌리는 500냥 돌려드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춘매는 품속에서 은자 500냥을 꺼내 남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 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춘매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릴 때 이 문서의 서명을 받아오십시오. 춘매는 문서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문서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빚을 갚는 대가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고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500냥을 갚지 못하면 자신도 파산할 처지였습니다. 알겠소. 제가 설득해 보겠소. 그날 밤 춘매는 객잔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 춘매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나를 도둑으로 몰아쫓아냈어. 아버지까지 모욕했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춘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계획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더 큰 위기가 찾아오면? 춘매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직접 춘매를 찾아왔습니다. 춘매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춘매, 인연, 당장 나와. 춘매는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고 눈에서는 불이 튀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냐. 춘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시침이 떼지 마라.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빼앗으려 한다며. 그리고 내 친정 오빠까지 꼬드겨서 이상한 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모두 정당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 대가로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춘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인연,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춘매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망쳤잖아요. 3년 동안 저를 학대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 쫓아내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춘매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춘매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한 것 그대로 돌려드릴 겁니다. 과연 춘매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춘매는 본격적으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춘매는 한양 장터에 큰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덕수의 상단에서 가장 좋은 비단과 무명을 공급받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다른 가게보다 저렴했지만 품질은 훨씬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거상댁 따님이 직접 포목점을 연다더라. 물건도 좋고 가격도 싸다던데? 한번 가봐야겠어.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춘매는 직접 가게에 나와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고 계산은 정확했으며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춘매의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포목점은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춘매는 번 돈을 모아 두 번째 가게를 열었고 세 번째 가게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춘매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여인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네. 아버지가 거상인데 딸도 그 피를 물려받았나 보지. 춘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최부자 집안의 처지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춘매를 도둑으로 몰아쫓아낸 최부자 집안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쫓아낼 수가 있나? 분명 최부자 집안이 잘못한 거야. 춘매는 도둑이 아니었던 거지. 한 달이 지나자 춘매의 아버지 이덕수가 최부자 집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관청 관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최대감, 약속한 기한이 지났소. 은 3,000냥을 갚으시오. 최대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한 달만 더 주시면 반드시 갚겠소. 하지만 이덕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요. 갚지 못하시면 저택과 땅을 넘기셔야 하오. 관청 관리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입니다.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덕수는 문서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최부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땅을 팔아도 은 3,000냥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당장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부자 집안에서는 긴급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최대감, 시어머니 정씨 부인, 시누이 최옥란, 남편 최성욱, 첩타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덕수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는 춘매를 원망했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춘매를 쫓아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누이 최옥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옥비녀를 춘매 언니 방에 숨긴 건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옥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옥란은 볼을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잖아. 남편 최성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매를 쫓아낸 것은 어머니의 명령이었지만 자신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첩타나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춘매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춘매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친정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은 500냥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누이야, 빌린 돈 갚으러 왔어. 시어머니는 반가워하며 돈을 받으려 했지만 오빠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신 이 문서에 서명을 해줘야 해. 무슨 문서인데? 시어머니는 문서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춘매가 도둑이 아니며 모든 누명이 거짓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춘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에 서명할 수 없어. 하지만 오빠가 돈을 도로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도 가져갈게. 나도 춘매한테 도움을 받았거든. 서명하지 않으면 돈도 없어. 시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 500냥은 당장 필요한 돈이었지만 춘매에게 사과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이 급했기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좋아, 서명할게. 하지만 이건 절대 공개하지 마.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이미 춘매의 손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춘매는 시어머니가 서명한 문서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춘매는 한양장터 한가운데에서 큰 방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모든 상인들과 권력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거상 이덕수의 딸 춘매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당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춘매는 단상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춘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 최부자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온갖 학대를 받았고 결국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꾸민 거짓 누명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춘매는 시어머니가 서명한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신 문서입니다. 제가 도둑이 아니며 모든 누명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최부자 집안이 거짓말을 했구나. 춘매는 억울했던 거야. 춘매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똥을 치우고 얼어붙은 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뺨을 맞았고 개밥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동정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춘매의 고통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버리고 첩을 들였으며 시누이는 저를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억울함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춘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춘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 최부자 집안이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것. 사람들은 최부자 집안을 손가락질했고 춘매를 동정했습니다. 최부자 집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분노로 떨며 춘매를 저주했습니다. 전연을 가만두지 않겠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시누이 최옥란도 춘매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습니다. 한양의 고위 관리 중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춘매를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춘매의 아버지 이덕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거짓 고발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관청을 찾아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덕수라는 자가 백성들을 속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부정한 장사로 재산을 모았으니 조사해 주십시오. 관리는 고발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 이미 이덕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덕수가 얼마나 정직한 상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청에서 이덕수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춘매와 이덕수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의 모함이 통할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공정했습니다. 이덕수의 상단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거래처들을 일일이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조사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덕수는 정직한 상인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춘매와 이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반격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춘매의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과연 최 부자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춘매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한 달 후 마침내 최 부자 집안의 땅과 저택이 압류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가을 끝자락이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관청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춘매는 아버지 이덕수와 함께 최 부자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옥비녀를 꽂은 춘매의 모습은 3년 전 쫓겨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빛나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표정. 사람들은 춘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여인이 춘매로구나. 정말 훌륭해 보이네. 저런 며느리를 쫓아낸 최 부자 집안이 어리석었지. 최 부자 집안 대문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붉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 잠도 못 잔 것이 역력했습니다. 춘매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한 명은 복수에 성공한 승리자, 한 명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춘매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잔인했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떨리는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게 너무 심하게 대했다. 제발 이 집만은 빼앗아 가지 말아다오. 춘매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동정심이 일어났지만 곧 3년간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얼어붙은 물에 손을 담그던 기억 뺨을 맞았던 순간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춘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울며 빌었을 때, 제가 억울하다고 호소했을 때. 하지만 어머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더욱 애절하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춘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청 관리들이 앞으로 나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그릇, 옷가지, 장식품. 최 부자 집안의 3대에 걸친 재산이 하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누이 최옥란이 울며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춘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옥나는 춘매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옥비녀를 언니 방에 숨긴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춘매는 옥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신우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춘매를 배신했고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춘매는 옥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빌었을 때 신우이께서는 비웃으셨죠. 이제 와서 빈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될까요? 남편 최성욱도 나왔습니다. 그는 춘매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춘매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그가 자신의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춘매가 고통받을 때 외면했고 첩을 들였으며 결국 춘매를 버렸습니다. 춘매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어머님 편만 드셨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관청관리가 저택 안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장부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최부자 집안이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가 장부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조정 대신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입니다. 순간 최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장부는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정에 알려지면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는 장부를 들고 춘매와 이덕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덕수는 장부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증거입니다. 당장 조정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 대감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이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뇌물수수는 중죄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오빠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춘매에게 또 다른 문서를 건넸습니다. 춘매 아씨, 이것을 받으시오. 이게 뭐죠? 누이가 몇 년 전에 작성한 편지입니다. 거기에는 춘매 아씨를 어떻게 괴롭힐지 계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춘매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보낸 편지가 적혀 있었고 춘매를 쫓아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나나, 춘매를 쫓아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옥비녀를 그년 방에 숨겨두고 그걸 발견한 것처럼 꾸며라. 춘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처음부터 자신을 쫓아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복단이 달려와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아씨, 첩다나가 시어머니께 받은 돈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나에게 돈을 주고 서방님을 유혹하라고 시킨 거예요. 춘매는 깜짝 놀라 복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첩까지도 시어머니가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춘매는 남편 최성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성욱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춘매는 단상 위에 올라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최부자 집안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춘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쫓아내려고 계획했고, 시누이는 거짓 증거를 꾸며냈으며, 첩까지도 시어머니가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치밀한 음모였구나. 춘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춘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거상의 딸이며 한양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받은 고통을 정의로 갚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매의 용기와 끈기에 감동한 것입니다. 춘매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법이 어머님을 심판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어머님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관청 관리들이 최 대감과 시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며느리 학대죄로 조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고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부부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악독한 시어머니로구나. 시누이 최웅란도 거짓 증거 조작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끌려갔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최성욱은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땅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춘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춘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첩탄아는 도망쳤습니다. 돈을 받고 고용된 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자 바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춘매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고통받았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디쓴 맛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덕수가 춘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춘매야. 내가 정의를 세웠구나. 춘매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3년간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춘매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최 부자 집안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며칠 후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최 대감은 뇌물수수죄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최 대감은 초라한 누더기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이 뇌물을 받은 탐관오리야. 며느리를 괴롭힌 나쁜 사람이래. 최 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한때는 권세를 부리며 백성들을 내려다보던 그였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뼈를 내는 듯 차가웠고 곤주림에 배가 쓰라렸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최 대감은 돌밭을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고 밤에는 초라한 움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터졌고 등은 햇볕에 타서 벗겨졌습니다. 한때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던 그가 이제는 거친 베옷을 입고 보리죽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며느리 학대죄와 거짓 누명 조작죄로 관청에서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곤장이 등을 후려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집행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대를 맞고 나니 정신이 흐릿해졌고 20대를 맞자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30대를 다 맞고 나서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알아눕다가 겨우 일어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반이나 빠졌으며 몸은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재산도 집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친척 집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거든 부엌일을 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때는 하인들을 부리며 편히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똥을 치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그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고 뒷간 똥을 치울 때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바로 춘매가 3년간 겪었던 고통과 똑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춘매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춘매를 잘 대해 주었다면 지금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누이 최옥란은 거짓 증거 조작죄로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한양의 한 양반집에 팔려가 하녀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매를 맞았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시녀들을 부리던 양반 교수였지만 이제는 누더기를 입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옥란은 춘매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춘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어떻게 모함했는지. 만약 춘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반면 춘매는 날로 번영했습니다. 춘매는 압류한 최부자 집안의 저택을 자선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받아들여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여인들에게 바느질과 장사를 가르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춘매를 칭송했습니다. 춘매 아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시댁에서 그토록 고생했는데 복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돕다니. 춘매의 포목점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5개의 가게가 한양 곳곳에 생겼고 모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춘매는 정직하게 장사했고 백성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을 주거나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덕수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춘매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서 아버지는 정말 기쁘구나. 춘매는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어려울 때 구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 장터에서 춘매를 기리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춘매가 자선시설을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모여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춘매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춘매 아씨 만세. 정의로운 춘매 아씨. 한 할머니가 춘매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씨, 제 손자를 자선시설에서 먹이고 재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씨는 저희의 은인입니다. 춘매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춘매의 겸손함과 선함에 감동한 것입니다. 한 달 후 조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대감은 평생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하며 절대 사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평생 친척집에서 하녀로 일하며 속죄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누이 최웅란은 10년간 노비 생활을 해야 하며 그 후에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 최성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사람이 춘매의 전 남편이래. 착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더니 결국 저 꼴이 됐네. 어느 날 최성욱은 춘매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춘매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하인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성욱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지켰더라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춘매는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춘매에게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집살이 할 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노인 하인 김첨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춘매는 김첨지를 찾아내어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김첨지는 춘매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정말 잘 되셨네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춘매는 김첨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첨지,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춘매는 김첨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편히 살 수 있도록 생활비도 제공했습니다. 김첨지는 감격하여 춘매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씨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첨지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친절이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또한 춘매는 하녀 복단에게도 포상을 했습니다. 복단은 춘매가 가장 힘들 때 함께했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춘매는 복단을 자신의 상단에서 일하게 했고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복단아, 내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었어. 평생 함께하자. 복단은 눈물을 흘리며 춘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씨, 저야말로 아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춘매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했습니다. 정보를 알려준 하인들, 증거를 찾아준 사람들,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한 관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적절한 보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춘매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춘매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따뜻하게 비추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났던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춘매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춘매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여성 거상이 되었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평양, 개성, 전주에도 상점을 열었고 모두 번창했습니다. 춘매가 파는 물건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공정하다는 소문이 퍼져 백성들은 춘매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또한 춘매는 전국 곳곳에 자선시설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받아들여 먹이고 재우며 기술을 가르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춘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은 춘매를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봄날 춘매는 한양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혼인 전 함께 놀던 친구 명이었습니다. 춘매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명희는 춘매를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야, 내가 그동안 잘 지냈니? 나야 그저 그렇지. 하지만 너는 정말 대단해졌더구나. 온 한양이 내 이야기를 하더라. 두 사람은 다실로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희는 춘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매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견뎠니? 춘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 죽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 명희는 춘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춘매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선시설을 운영하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학당을 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여성이 글을 배우는 것이 흔하지 않았지만 춘매는 여성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당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모여 글을 배웠습니다. 춘매는 직접 교사가 되어 한글과 한자를 가르쳤고 산수와 상술도 알려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열심히 배웠고 그중 일부는 춘매의 상점에서 일하거나 스스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춘매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도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춘매는 그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도 충분히 능력이 있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세요. 춘매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춘매를 궁으로 불러 치하했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그대가 백성들을 많이 도왔다고 하더군. 참으로 기특하오. 춘매는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단지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금은 춘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정려문을 세워 춘매의 덕을 기리고 포상금도 주었습니다. 춘매는 그 포상금마저도 백성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한편 최부자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제주도에서 10년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매일 돌밭을 일구며 살았지만 수확은 적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밤마다 춘매를 떠올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최 대감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병에 걸렸습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구할 돈도 없었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최 대감은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죽어간 것입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친척집에서 15년째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망가져 허리가 굽었고 손은 동상과 물집으로 얼룩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똥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춘매가 3년간 겪었던
고통과 똑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춘매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춘매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내가 춘매를 잘 대해줬다면 지금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나였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쓰라렸고 등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친척들에게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누이 최옥란은 10년간 노비 생활을 한 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옥란은 한양거리를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란은 춘매가 운영하는 자선시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배가 고파 줄을 섰고 순서가 되어 밥을 받았습니다. 밥을 나눠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춘매였습니다. 춘매는 옥란을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밥을 떠서 건넸습니다. 드세요. 옥란은 춘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춘매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세요. 옥란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때는 춘매를 업신여기고 모함했던 그녀가 이제는 춘매에게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운명이었습니다. 남편 최성욱은 여전히 한양거리를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넘어졌고 지나가던 마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다리는 곧 골마 들어갔고 결국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이 춘매의 전 남편이지? 착한 아내를 버리더니 결국 저 꼴이 됐네. 최성욱은 밤마다 춘매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춘매를 지켜줬다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춘매는 한양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춘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춘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간 시집에서 온갖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춘매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빛이 옵니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씨, 저도 지금 시집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매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기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춘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몰았지만 결국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악은 반드시 처벌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씨. 권선징악이 바로 그것이지요.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그 선함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악하게 살면 언젠가는 그 악함이 우리를 망칩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세상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춘매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춘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선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춘매는 사람들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춘매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매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춘매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춘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밝게 빛나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났던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춘매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지.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거야.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춘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춘매의 선행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쫓겨난 며느리 춘매가 어떻게 소름 돋는 인생 반전을 이루었는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정의를 세운 춘매의 이야기,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야담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